안녕하세요.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서 살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남편을 잃고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인생이 180도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런 호화스러운 삶을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요. 어릴 때부터 항상 부족하게 자라서 돈과 먹을 것이 풍족해지니 적응하기 어렵네요. 로또에 당첨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부자가 되어버렸다니.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의아스러우실 겁니다. 우선 제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자랐는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막노동하는 아버지와 엄마는 시장에서 떡집을 하는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두 분 다 아침 일찍 나가서 일을 하셔서 어릴 때부터 자립심 넘치게 컸어요. 제가 알아서 밥을 차려 먹고 집안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컸을 때에는 엄마보다 집안일을 잘했습니다. 중학생이 되자 아버지와 엄마를 위해 아침밥을 차려드릴 정도로 집안일 도사가 되어버렸죠. 그 무렵 옆집으로 이사오게 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짐을 나르는 소리가 들리고 시끌벅적해져서 슬쩍 나가보니 제 또래가 서 있더군요. 동네에 제 나이 또래가 없어서 친해지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어찌나 짐도 척척 나르고 야무진지 저보다 한두 사람 많아 보였습니다.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제가 엄마가 만든 떡을 몰래 가져와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남편이 저보고 굵직한 목소리로 고맙다고 하는데 설레더라고요. 그 뒤로 제가 음식을 직접 해가서 나누어 준다는 명목으로 남편을 보러 갔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몰래 짝사랑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다른 학교에 다녔지만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찾아가서 시아버지께 태워달라고 했죠. 처음에는 남편이 저를 귀찮아했지만 저는 끈질기게 남편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께서 둘이 결혼을 하라는 농담을 하시더군요. 너네 맨날 이렇게 학교 같이 다니면서 언제 사귈래? 얼른 사귀어야지. 결혼도 하고 그렇지. 남편이 얼굴을 붉히고 창피해하는 듯 하면서도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에 얼굴을 푹 숙이고 있다가 남편을 쳐다보니 남편도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과 마주한 순간 남편과 제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뒤에 일어난 일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점차 남편이 저를 받아주어서 절친한 친구이자 연인 사이가 되었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남편과 제가 쭉 교제하고 있으니 집안 어르신들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네들도 이제 결혼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사귀고만 있을래? 얼른 결혼해서 손주 보여줘야 효자 효녀 노릇도 할 수 있다. 시부모님이 갑작스럽게 결혼을 독촉하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도 이제 땡땡 건축회사에 들어가 밥벌이를 하게 됐으니 식을 미루면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 당시 저희 아버지가 뇌졸중에 걸리신 상태였습니다. 몸이 점점 굳어가고 있어서 앉아 있을 수 있을 때 식을 치러야 했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 대신 삼촌의 손을 잡고 신부 입장을 하였습니다. 서둘러 준비한 결혼식 치고는 괜찮은 결혼식이었는데요. 아직도 희미하게 웃어 보이는 아버지의 표정과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는 엄마, 긴장한 듯 행복해 보이는 얼굴을 한 남편이 생각납니다. 저라면 이렇게 급하게 결혼식 올리기 힘들었을 텐데 아무래도 남편을 잘 만난 것 같았습니다. 또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아버지를 위해 남편이 얼른 애를 가지자고 말해주었습니다. 정말 고마운 사람이었죠. 남편이 힘써준 덕분에 첫째 아이를 빨리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아버지가 만석이는 보고 떠나셨는데요. 민석이의 자그마한 손을 잡고 울먹거리시는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서 아른거립니다.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자꾸만 마지막 그 모습이 생각나서 눈물이 멈추질 않더군요. 그날 이후로 몸에 수분이 마를 정도로 울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5년 뒤 엄마가 낙상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허망하게 가버리신 거죠. 그때 저는 정말 불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를 혼자 지내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제 앞에 저승사자가 어슬렁거리며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 앗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밤마다 꿈에서 아버지가 나타나고 엄마가 나타나셔서 슬피 우셨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소중한 아들과 다정한 남편이 옆에 있었기에 힘을 내서 현실을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입학할 시기였는데요. 저희 가족에게 또 커다란 시련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점점 제 머릿속에서 잊혀져 가던 엄마가 다시 제 꿈속에 나타나 슬피 울더라고요. 너무 슬퍼서 꿈속인데도 눈물을 뚝뚝 떨어뜨릴 정도였어요. 잠에서 깨어났더니 눈물로 베개가 흠쩍 젖어 있었고 마치 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온몸에 힘이 빠져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비몽사몽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려던 순간 전화벨이 무섭게 울렸습니다. 직감적으로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이 전화를 받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싶어서 손을 떨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 집에 전화를 건 이는 남편의 건축회사였습니다. 여보세요? 저 땡땡 건축회사 소장입니다. 지경 반장님 사모님 되시죠? 저 반장님이 많이 다치셔서 얼른 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땡땡 병원인데 반장님 긴급 수술 중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가 뭘 맨발 바닥으로 나간지도 모르고 뛰쳐나갔습니다. 부모님도 잃게 된 상황에서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남편 이름을 외치면서 미친 사람처럼 달리다가 아무 차나 붙잡고 제발 땡땡 병원까지 가달라고 외쳤습니다. 모르는 사람 차를 얻어 타서 땡땡 병원으로 가보니 저희 남편이 싸늘한 주검이 되어 누워있더군요. 소장이 제가 남편 옆에 풀썩 주저앉아 남편 이름을 부르자 와이프라는 사실을 눈치챘는지 모든 사실을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최 반장님이 10층에서 떨어지는 철제물에 맞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하필이면 그때 최 반장이 안전모를 안 쓰고 있는 바람에 명을 달리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소장이 무어라 위로의 말을 건넸는데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것만으로 충격적인데 전업주부로 살고 있는 저는 금전적인 문제까지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겨우 남아있는 돈으로 남편 장례식을 치르니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당장에 아들 대학 등록금도 될 수 없었고 다달이 나가는 집세도 당연히 낼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돈을 벌어야 했지만 막상 사회에 뛰어들자니 정신적으로 참 힘들었습니다. 어릴 때는 쭉 집안일만 하다가 성인이 되자마자 남편과 결혼했으니까요. 그러고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돈 벌어오는 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대학교를 입학하는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발버둥 쳐야 했죠. 그래서 결국 친구들이랑 형제들에게 전화에 돈을 빌리는 지경까지 찾아왔어요. 한 푼이라도 빌려줄 줄 알았던 친구들이랑 형제들이 모두 다 저를 피하거나 돈이 없다고 말하더군요. 월세 낼 돈이 없어서 이러다 집에서 쫓겨난다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무릎 꿇다시피 빌어도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었는데요. 결국 제일 손을 뻗기 싫었던 시댁을 찾아가 시어머니를 뵀습니다. 자존심을 다 버리고 찾아간 것인데 시어머니는 참으로 모질게 구셨습니다. 내가 미쳤니? 너 같은 것한테 돈을 빌려주게? 너도 제정신이 아니구나. 우리 아들 장례식장에서 그런 소리를 듣고도 나한테 돈을 빌리러 와? 사실 남편 장례식장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뺨을 때리면서 남편 죽인 년이라고 욕을 하셨거든요. 저는 귀한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떴으니 이성을 잃으셔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고로 죽은 남편이 제 탓이라뇨.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났죠. 시어머니가 제 등을 떠밀면서 내쫓아 버리길래 울면서 시댁을 나왔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아등바등 일했지만 살고 있는 집세를 내는 것만으로도 빠듯해서 자꾸만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지인이라고 생각했던 초등학교 동창들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동창 모임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최대한 잘 차려입고 동창들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냐고 물어보려고 했죠. 그런데 제가 길을 헤매다 늦게 도착하였습니다. 서둘러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동창들이 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명화 걔 남편이 죽어버렸잖아. 건축일 하다가 떨어지는 철제물 같은 거에 맞아버렸대. 그래서 걔 돈 빌리고 다닌다던데. 설마 여기서 돈을 빌리려고? 걔도 어지간히 급한가 보다. 가족들한테나 도와달라고 그러지. 우리한테 왜 그래? 저는 당연히 이 대화를 듣고 그대로 가게를 나왔습니다. 동창들이 모임에 왜 오지 않았냐고 연락조차 안 하더군요. 사람들이 제게 하는 행동들을 보고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는 활발하고 누굴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었지만 그 일을 겪은 후로 180도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잘해줘도 경계하고 믿지 않게 되었죠. 돈에 허덕이는 저를 보고 아들은 대학도 포기해버렸습니다. 저는 꼭 대학교를 다니게 해주고 싶어서 아등바등 빌리려 했었지만 아들은 스스로 공부에 뜻이 없다며 집안 상황이 좋지 않으니 대학교를 가지 않는 게 맞다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성인이 된 아들은 오토바이를 싼값에 구해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버는 것보다 둘이서 벌기 시작하니 경제적으로 숨통이 탁 트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1개월도 안 돼서 새벽에 배달을 하던 아들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한순간에 저 세상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경찰에 연락을 받았을 땐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에게 가족이란 연을 전부 끊어내려는 신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쌍한 엄마 생각해서 가고 싶었던 대학도 포기하던 착한 아들이 세상을 떠나자 더 이상 저에게 세상 살아갈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쁜 생각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만약 내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면 하늘에서 우리 아들 볼 면목이 없을까봐 그런 생각까지 도달하자 조금은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가족 없이 혼자 살기에 컸던 아파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보증금으로 단칸방에서 살다가 고시원 생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부터는 숙박이 가능한 공장에 들어가 죽은 듯이 일만 했는데요. 겨우 돈을 모아서 길거리에서 포장마차를 차렸습니다. 거기서 모은 돈으로 술집을 차리게 되었죠. 술집을 오랫동안 하면서 주변 상인들과 많이 친해졌지만 정을 많이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아무리 잘해줘도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사람은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 폐지를 줍는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장사를 하다가 쓰레기를 내놓으려고 가게 밖을 나가보니 웬 할머니가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동시에 꼭 저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독하게 마음먹고 일하지 않았더라면 노년에 저러고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할머니가 제게 다가와 구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쌍한 마음에 제가 가게 안에 있던 폐지를 가져와 드리는 순간 흠칫 놀라고 말았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몰랐는데 한쪽 손이 없으시더라고요. 할머니가 놀란 저를 보고 꾸벅 인사를 하고 가는데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할머니가 올 때까지 폐지를 모아서 드렸습니다. 할머니를 도와드린 지 2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어디서 또 봤는지 몰라도 저희 가게에 늘 들리는 상인이 와서는 오지랖을 부리더군요.
그 할머니 도와주면 안 돼. 나도 저번에 불쌍해서 도와줬다가 어이없는 일이 있었다니까. 내가 폐지 모아서 주니까 멀쩡한 상자도 달라는 거 있지? 어느 날은 밥도 달라고 하고 아주 거지가 따로 없어. 상인이 제 가게를 나서면서까지 할머니를 도와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명 제 것까지 탐내면서 다 빼앗아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어디 쉽나요? 도와주기 시작한 걸 멈추기 어려워져서 할머니가 밥 달라고 하면 밥 주고 멀쩡한 상자도 달라고 하면 주려고 했습니다. 며칠 뒤에 할머니가 나타나서는 폐지를 가져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폐지가 왜 이렇게 적어? 안 버리고 모아둔 거 맞아? 다른 노인네 준 거 아니지? 상자 없으면 이거라도 줘. 어차피 손님들 주려면 이 상자 뜯어야 되잖아. 정리한 김에 이 상자도 지금 주면 좋겠네. 할머니께서 맥주 상자를 가리키더니 멋대로 상자를 개봉하였습니다. 냉장고에 둘 곳이 없어서 한쪽 구석에 쌓아둔 것인데 멋대로 열어버리더라고요. 그 순간 옆 가게 사장이 해준 말이 생각나서 아차 싶었습니다. 그 사장 말대로 내쫓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서둘러 할머니를 말렸죠.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왜? 처음에는 잘만 도와주더만 이런 건 안 돼? 내가 무식해 보여도 몰라. 부모 없이 자랐고 남편 없이 생활해서 그런 거 모른다고. 남편을 잃은 아픔 때문일까요? 부모 없이 자란 것보다 남편 없이 자랐다는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제게 남편이랑 사별했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래, 몇십 년 동안 남편 죽인 년이라고 들었더니 제정신 아니다. 미친 노인네 처음 보냐? 얼른 다른 상자도 열어서 놔줘. 저는 할머니가 일부러 이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화를 낼 때까지 무엇이든 해보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생각이 드니 희한하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분하게 여기까지만 드릴 수 있다고 상자 하나를 더 열고 가지런하게 정리해서 드렸죠. 그 뒤로 할머니의 행보는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손님들이 많은 시간대에 찾아와 아무 테이블이나 앉아버리는 거 있죠. 뒤에 손님이 기다리고 있어서 서둘러 할머니에게 다가가니 오히려 제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설마 내쫓으려는 게야? 나도 손님이야. 기다렸다가 앉은 거니까 얼른 술상 내와. 당연히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손님들 앞에서 언성을 높일 수 없었습니다.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술상을 차려와 할머니께 드렸죠. 그래놓고 계산도 하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해서 생기니 저도 지치더군요. 당연히 할머니의 이런 행보는 동네에 제대로 소문이 나버렸으니 한날 상인들은 제게 찾아와 물었습니다. 내가 저번에 보니까 폐지 줍는 할머니가 멋대로 들어가서 밥 먹고 나오는 것 같던데 맞아? 나도 불쌍해서 도와줬더니 밥 달라고 하고 돈 달라고 하고 나중에는 가게도 달라고 할 것 같더라고.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상인들이 할머니 뒷담을 하길래 손사래를 치며 너무 그러지 말라고 했죠. 그랬더니 상인들이 오히려 화를 내며 저를 나무랬습니다. 자네도 다 받아주지 마. 오냐오냐 받아주니까 아직까지 이 동네에 있는 거 아니야. 자네도 따끔하게 한마디 해서 확 쫓아내자고. 그 노인네 때문에 장사 안 돼서 미쳐버리겠어. 난 바로 옆집이라서 힘들어. 할머니가 소란 피우면 우리 가게에 있던 손님들이 다 나가서 쳐다보고 있다고. 상인들이 이런 식으로 눈치를 주길래 알겠다고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민폐 끼쳐서 미안하다고 외치며 상인들을 내보내던 와중 전봇대 뒤에 숨어있던 할머니와 마주쳤는데요. 아무래도 상인들끼리 하는 말을 엿들은 것 같았습니다. 저랑 눈이 마주치자 바로 등을 돌리고 가버리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동창 모임에서 뒷담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제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할머니가 다시 찾아오길 기다렸죠. 3일 뒤에 할머니가 가게 앞을 지나가길래
서둘러 불러서 밥을 먹자고 했더니 할머니가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밥은 무슨, 내가 무슨 거지인 줄 아나. 먹고 왔으니까 됐어. 우리 사이에 왜 그래? 우리 엄마 같아서 그래. 엄마, 딸이 챙겨준다고 할 때 와. 안 그러면 평생 밥 안 준다. 제가 장난스럽게 애교를 피우니 할머니가 못 이기는 척 다가오더군요. 그날 같이 밥을 먹는데 정말 돌아가신 엄마랑 밥을 먹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 한켠이 찡해져서 밥도 잘 먹지 못하고 할머니가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죠. 그 뒤로 할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며 친딸처럼 굴었는데요. 할머니도 저한테서 마음의 문을 열었는지 예전처럼 찾아와서 장사를 방해하거나 상자를 마음대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제 예상대로 괜히 심술을 부린 것 같아서 할머니께 더 잘해드렸는데요. 그날도 할머니가 밥을 먹으러 왔길래 상을 차려드렸습니다. 천천히 잡수시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제게 이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너 그 소리 못 들었어? 내가 건물줄 아는 소리 들어봤을 법도 한데 궁금하지 않아? 처음 듣는데? 엄마 건물주야?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 건물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넘어가 버리니 할머니가 더 이상 묻지도 않더군요. 저는 할머니가 건물주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상인들이랑 대화를 하다가 할머니 생각이나 물어보았지만 저랑 친한 상인이 말하길 그 할머니가 노망 난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정정해 보이는데 노망이 났다니 정말로 할머니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신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온 날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건너편 가게 사장이 위암에 걸렸다는 말을 듣고 저도 겁이 나서 검진을 받고 왔는데요. 안 그래도 위가 약해서 위염을 달고 살았습니다. 건너편 가게 사장도 위가 약해서 빈속에 커피도 잘 안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검진을 받고 온 뒤로 큰 병을 얻은 건 아닐까 조마조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저에게 할머니가 찾아와 무슨 일이냐고 하더군요. 제가 위암일까봐 걱정이 된다고 하니 할머니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법한 의사 이름을 댔습니다. 그 의사는 내가 키운 거나 다름없어. 대학 생활할 때부터 내가 후원해주고 얼마나 지원해줬는데. 근데 하나 단점이 욕심이 너무 많아. 뒷돈도 받는 것 같고 애가 아주 못 쓰겠더라. 내 재산 물려주려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되겠어. 그 의사는 TV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할머니께 그 의사를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 절친한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방금 폐지를 줍다 와서 꾀지지한 옷차림으로 그런 말을 하는데 누가 믿을까요? 저는 그저 허허 웃으며 할머니의 말을 들어주었죠. 그런데 그게 할머니에게 치매가 찾아와서 생긴 일이라니 충격이 컸습니다. 당사자 앞에서 치매 노인이라고 할 수도 없으니 속으로 끙끙 앓고 있었는데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할머니가 때마침 들어와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하더군요. 갑자기 가게 앞에 주저앉아 돈이 필요하니 당장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금액이 무려 1,0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다 치매 증상인 걸까 싶어서 당황스러운 마음에 할머니를 일으켜 세웠는데요.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갚을 능력은 되냐고 물으니 뻔뻔하게 대꾸하셨습니다. 배지 줍는 노인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1,000만 원을 갚아? 그냥 줘. 엄마 하면서 친딸인 척 할 때는 언제고 왜 못 주는데? 할머니가 어디선가 또 상처를 받고 와서는 제게 이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떠보는 것인지 화풀이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할머니를 꼭 아는 채 살살 달래주었습니다. 그저 치매 걸린 엄마 대하듯 대했는데요. 그 뒤로 마음이 불편해져서 1,000만 원을 누구한테 빌려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 가게 사장이 제 가게를 찾아와 이상한 말을 꺼내는 거 있죠? 최 사장,
남편이랑 사별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만나는 사람 있어? 내가 남자 소개시켜주려고 하는데. 옆 가게 사장님이 단골 이야기를 하면서 매일 찾아오는 남자 손님을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 제 가게에 와서 술을 한잔하더니 옆 가게 단골이라고 말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냥 제 가게에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저를 보러 온 것이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밥 한 끼만 하라며 계속 부추기는 겁니다. 저는 남자 만날 시간이 없다고 서둘러 사장님을 내보냈습니다. 얼른 장사를 시작하면서 바쁜 척 연기를 했는데 글쎄 사장님이 남자를 떡하니 데려오는 거 있죠. 사장님이 데려온 남자를 보니 훤칠하게 생기고 어깨도 떡 벌어져 있는 게 생각보다 멀쩡해 보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저를 소개해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손님으로 온 것이라서 쫓아내지도 못하고 일단 가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술상을 차려주고 카운터에 앉아 있는데 옆 가게 사장님이 제게 이리 오라고 손짓하였습니다. 최 사장, 이리 와서 한잔해. 손님도 없는데 술 한잔 하자. 우리 단골 사장님이 술 한 잔만 따라주고 싶대. 옆 가게 사장님이 데려온 남자가 술병을 든 채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술잔만 받고 다시 카운터에 앉아 있으려고 했는데요. 이 남자가 저희 남편이랑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망부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최 사장, 그거 알아? 이 사람도 건축 일한대. 저번에 현장에서 일하다가 머리 다칠 뻔했다는데? 남자의 머리를 보니 땜빵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이런 상처 자국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겠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렇게 목숨 걸고 일했는데 마누라가 도망가 버렸어요. 다른 놈이랑 시시덕거리길래 이혼해버렸습니다. 최 사장님 남편 대신 제가 죽었어야 했는데 뭐하러 살아서 마누라 바람피는 것까지 보고 그랬는지. 남자가 머리를 푹 숙인 채 눈물을 흘리는데 남편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머리에 난 상처도 그렇고 아직도 아내를 많이 그리워하는 게 남편과 많이 닮은 사람 같았죠. 옆 가게 사장님 말대로 손님도 없고 한가하니 술잔을 기울이면서 그 남성분이랑 많이 친해졌습니다. 이름은 김정식이고 이혼한 지 4년이 넘었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 자주 찾아와 술을 먹었고 정식 씨가 고백을 해서 진지하게 만나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사별했고 정식 씨도 이혼을 한 상태라서 둘 사이에 결혼 이야기가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6개월 정도 교제한 끝에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는데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팔짱을 낀 채 의자에 앉아만 계셨습니다. 제가 공손하게 인사드려도 묵묵부답이었죠.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시더니 갑작스럽게 혼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내가 준비한 아파트만 해도 13억짜리인데 겨우 3천만 원을 혼수를 해온다고? 그 돈을 누구 코에 붙이게?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지르니까 예비 신랑이 말리더군요. 엄마, 왜 그래? 두 번째 결혼인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나도 이제 나이도 있고 소소하게 살아보자고. 소소하게 살긴 뭘 소소하게 살아? 그런 건 젊었을 때나 하는 짓이야. 지금 소소하게 살면 얼마나 볼품없는데. 내가 아파트 안 주면 둘이서 어디서 살게? 네가 이혼하고 큰 집 필요 없다고 살던 곳 팔아버리더니 이제는 그 투룸짜리 집에서 쪼잔하게 살 거냐? 투룸이 뭐 어때서 그래. 그리고 나도 모아둔 돈 있어. 우리 알아서 살 테니까 제발 엄마 그러지 좀 마. 그래서 네가 지금 투룸에서 살겠다고? 와이프 바람피게 방치해두더니 이제는 아예 애미 욕먹이게 하려고 작정했구나. 결혼할 여자가 1억 가져온다고 할 때까지 합가시킬 생각 없다. 시어머니가 금방이라도 뒷목을 잡을 것처럼 소리를 지르길래 그만하라고 예비 신랑이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떻게든 혼수를 준비하겠다고 하고 시댁을 나와버렸죠. 대출이라도 할까 고민했지만 이 늦은 나이에 결혼하면서 예전처럼 가난함을 느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아둔 3천만 원을 들고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연락을 하고 갔어야 했는데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일단 무작정 초인종을 눌러보려고 했는데요. 현관문이 열려 있어서 빼꼼 내다보니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예비 신랑도 있는 것 같았죠.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내가 첫 번째 결혼할 땐 아니랬잖아. 내가 좋아하는 여자라면 얼른 결혼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두 번째는 왜 이러는 건데?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니? 내가 결혼 막 시키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딱 보니까 네가 여자 볼 줄 모른다. 그것도 얌전해 보여서 요조 숙녀처럼 잘 지내겠다 싶었는데 다른 남자랑 바람핀 거 아니야? 네가 목숨 걸고 일하다 다쳤는데 그것이 병문안이라도 와봤어? 다른 놈이랑 뒹구느라 네가 죽든 말든 신경도 안 썼잖아. 그 말이 왜 지금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혼했잖아. 이혼한 거니까 된 거 아니야? 그 여자도 남편 죽어서 사별한 거라며? 그 여자 남편도 너랑 똑같은 일 했다는데 어떻게 결혼시켜? 그리고 얼마나 기가 세면 지 남편이랑 아들까지 모조리 세상을 떠난다니? 그런 것 하고 어떻게 너를 결혼시켜? 내가 점도 보고 왔는데 점쟁이가 그것이 내 아들 죽일 게 뻔하대. 그 여자 가족이 되면 전부 죽는 팔자라고 하더라. 1억 해오라는 것도 헤어지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것이니까 당장 헤어져라. 1억 구해오면 1억 더 해오라고 할 테니까. 거짓말하지 마. 점쟁이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빚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 다 늙은 노인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도박을 해? 이렇게 자식 인생 망치니까 좋아? 저는 그 말을 들은 순간 조용히 뒤돌아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던 걸까요? 어쩔 수 없이 남편과 아들을 잃은 것뿐인데 사람들이 저를 벼랑으로 내모는 것 같았습니다. 내 편은 더 이상 만들지 못하는 것인지 싶어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죠. 어느 정도 행복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동창 모임 때처럼 아직도 처량한 신세였습니다. 어차피 마음을 열어도 믿었던 사람들이 저를 비난할 테고 저한테 손가락질할 거라는 생각에 사람들이 쳐다보든 말든 오열하였습니다. 집 가는 내내 엄마 잃은 아이처럼 대성통곡을 해버렸는데요. 그때 갑자기 할머니가 저를 보고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울지 말라고 소매로 제 눈물을 닦아주고 있는데 정말 엄마같이 느껴졌습니다. 평소에 할머니를 엄마라고 불렀어서 울면서 엄마라 부른 것인데 정말로 눈앞에 엄마가 있는 것 같았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시댁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해버렸습니다. 그 말을 다 듣고 있던 할머니께서 갑자기 품속에서 돈봉투를 꺼내주더라고요. 1,000만 원짜리 수표 10장이 들어있을 거다. 너 주려고 내내 가지고 있던 거야. 널 진짜 딸이라고 생각하니까 주는 거다. 나 폐지만 줍고 다니는 노인네 아니다. 네가 장사하고 있는 건물이 내 건물이야. 제가 1층에 새 들어있는 6층짜리 건물을 가리키니 할머니가 맞다고 하였습니다. 믿을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났겠냐고 하는 거 있죠? 실제로 할머니의 옷은 가격대가 나가 보였습니다. 게다가 어디서 사는지 몰라도 늘 씻고 오는 듯 했죠. 대화도 해보니 그 나이에 무려 대학도 나왔다고 했고 아는 것도 많아서 의외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얼떨떨한 표정으로 1억이 든 봉투를 바라만 보고 있으니 할머니는 호탕하게 웃으며 꽤 충격적인 말을 해주셨습니다. 네가 남보다 나으니까 그런 거다. 내 자식들은 내가 사고로 손이 없어지니까 나 몰라라 하더라. 지들끼리 양로원에 집어넣자고 하고 재산 이야기만 하면서 쑥덕거리길래 아예 영 끊었다. 자식들 몰래 이사 온 거라서 자식들은 내가 지금 어디 사는지도 몰라. 그딴 놈들한테 재산 물려주느니 차라리 사회에 환원하려고 했는데 정부 놈들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할머니 말로는 건물주인 줄 알고 싹싹하게 구는 상인들한테 테스트를 해봤다고 합니다. 사실 건물주가 아니고 폐지를 주우러 다닌다는 사실을 알리니 상인들 태도가 싹 바뀌었다고 하죠.
그 뒤로 상인들이 몇 번이나 바뀌어서 할머니가 건물주라는 소문이 전부 사라져버린 거죠. 대신 할머니가 무전 취식하면서 폐지 주우러 다니는 노인이라는 소문이 자리한 것인데요. 그 상태로 건물주라는 소리를 하니 아무도 믿지 않아서 할머니가 그런 사람들을 시험해 본 것입니다. 내가 몇 년을 속여봤는데 사람들은 다 똑같더라. 내가 나중에 건물주라고 밝히니까 다들 이용해 먹으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주는 거다. 너는 내 친딸들보다 낫다. 그러니 얼른 받아라. 할머니가 그 돈을 쥐어주면서 시댁에 얼른 가보라고 하였습니다. 점쟁이 말만 믿고 귀한 며느리 내친 시어머니를 혼쭐 내고 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할머니 말대로 시댁에 찾아가 1억을 시어머니 눈앞에서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치심도 없는지 진짜로 1억을 구해올지 몰랐다며 놀란 토끼 눈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왜 안 받으세요? 여기서 1억 더 필요하세요? 그럼 가져올게요. 사실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 다 들었어요. 1억을 가져와도 1억을 더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려고 했잖아요. 어머님, 생각보다 저희 집안에 돈이 많아서 1억은 물론 10억, 100억까지 가져올 수 있어요. 아니, 부모님이 대체 뭐 하시길래? 설마 친척들한테 부탁한 거니? 그건 어머님이 아실 거 없고요. 100억은 넘게 가져올 수 있지만 이제 제가 어머님 집안으로 들어갈 생각이 없어졌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 시어머니 입이 점점 벌어지더군요. 자리에서 일어나 가버리려고 하니까 제게 매달려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내가 점쟁이 말에 홀려서 머리가 어떻게 됐나 보다. 우리 이러지 말고 대화를 좀 해보게. 응? 이건 놓으세요. 저는 이런 집안이랑 같이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저랑 가족이 되면 다 죽는다고 어떤 점쟁이가 그랬다면서요. 그런데 눈앞에 1억이 있으니까 가족의 연을 맺고 싶어졌나요? 이제 보니 어머니 참 간사하네요. 얘야, 내가 미안하다. 나는 네가 이런 사람인 줄 모르고 점쟁이 말만 듣고 무작정 반대했던 거야. 네가 이렇게 능력이 있었으면 전보로 가지도 않고 바로 결혼시켰다. 너도 정식이랑 이혼한 여자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잖아.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의심병이 들어서 그랬어. 그 여자랑 제가 같나요? 엄연히 다른 사람인데 그 사람이랑 저를 비교하면 안 되죠. 돈이랑 결혼시키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하는 짓인가요? 내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우리 남편이 도박을 해서 그래. 빚이 갑자기 생겨서 너한테 못할 짓을 한 거다. 빚이 너무 무서워서 그랬다. 그러니까 네가 좀 도와줘라. 내가 이렇게 빌게. 그 빚은 어머님 사정이죠. 제가 왜 남의 집 빚 문제를 저한테 이야기하시죠? 저 정식 씨랑 이제 끝낼 거예요. 제가 어머님을 획 밀치고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뒤에서 어머님이 제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비 신랑이랑 따로 만나서 헤어지자고 했죠. 전화통화로 그 이야기를 하니 예비 신랑이 집까지 찾아와 저를 설득하려고 하였습니다. 명화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어머니가 뭐라 하셨어? 같이 가서 다시 말씀드려보자. 말할 것도 없어. 난 어머님이랑 할 말 없으니까 돌아가. 정식 씨도 결혼해봐서 알잖아. 우리 둘이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집안끼리 결혼하는 건데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굴면 나 이해 못해. 엄마가 빚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라 그래. 지금 병원도 다니고 계셔. 당신이 이해해주면 안 될까? 없어. 정식 씨가 무릎 꿇고 빌어도 내가 받은 상처는 돌아오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정리하자. 예비 신랑은 돌아갔지만 그 뒤로도 제가 마음이 바뀌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 때문에 그럴까요? 친구처럼 지내자고 제게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있어서 마음의 문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어머님도 계속해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게 전화가 와서 받아봤는데요. 울먹거리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얘야, 진짜 우리 정식이랑 안 만나줄 거니? 우리 아들한테 들었다.
우리 아들이 계속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준다며. 지금 만나는 남자도 없다며.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되겠니? 아니요, 그럴 생각 없습니다. 지금 어머님 팔자 고치려고 아들 결혼시키시려는 거예요? 이제 차단할 거니까 제 번호 알아내서 연락하지 마세요. 명화야, 우리 명화, 내가 잘못했다. 제발 빚 좀 갚아다오. 시어머니가 애타게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전화를 뚝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시어머니의 번호를 차단하긴 했는데요. 참 나쁜 사람이었지만 매정하게 구니 제 마음이 불편하더군요. 그럴수록 할머니와 지내는 시간을 늘리고 있습니다. 요즘 연애 생각도 없어서 바쁘게 장사일을 하면서 할머니와의 추억을 쌓고 있죠. 할머니랑 진짜 엄마처럼 가끔 여행도 가고 드라이브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생일도 챙겨주고 할머니가 저희 남편과 아들의 기일날 납골당에도 함께 가주었습니다. 피 하나 안 섞인 남이랑 가족같이 지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제가 할머니를 엄마 엄마 하며 잘 챙겨드리니 재산을 저에게 다 물려주시겠다고 합니다. 저는 안 그래도 된다고 해도 기어코 그렇게 하겠다고 유서까지 미리 적어 놓으셨는데요. 그 유서를 보고 있으니 인생이란 정말 새옹지마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막노동 일을 하시고 엄마가 떡을 파는 집안에서 태어나 정말 가난하게 살았는데 부모와 남편 그리고 아들까지 차례로 잃는 슬픔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이제 누구한테 기대야 하나 싶었는데 재혼할 남편이 아닌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게 됐네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그 말을 믿고 지내왔는데 피를 나눈 가족끼리만 정이 깊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 사연을 보내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도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판 모르는 남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주고 도와줄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도 힘이 들 때마다 제 사연 들으면서 나도 언젠가 좋아지겠지 싶은 마음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저처럼 은인이 찾아와 인생길이 환히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은인이 돼서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